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노아의 역행입니다. 저자는 베스 베넷, 출판사.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베스 베넷, 진화 유전학 및 노화 과학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유전학자이다. 듀크 대학교에서 동물 생물학으로 학사 학위를, 콜로라도 볼더 대학교에서 유전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나이가 들면서 쇠퇴하는 것일까? 인간은 자동차와 같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다. 연식이 오래되면 아무리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관리해도 결국에는 망가지거나 낡아지는 자동차 말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시간과 함께 쇠퇴하는 복잡한 시스템이라는 점에서는 우리가 자동차와는 비슷하지만 우리에게 회복과 유지관리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자동차와는 다르다. 물론 인간이 훨씬 더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이긴 하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포를 교체하고 세포를 구성하는 분자들을 확인하고 재건한다. 자동차로 표현하자면 공장에서 출하될 때 장착된 타이어나 벨트가 낡은 동시에 새로운 타이어와 벨트가 계속 만들어지는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이 회복 시스템 역시 나이와 함께 쇠퇴한다. 다음은 노화와 피부에 대한 관계입니다. 노화가 피부에 무슨 짓을 하는지를 논의하기 전에 해부학의 측면에서 피부의 세층을 뜻하는 구조적인 용어부터 알아보자. 콜라겐은 마치 건물의 뼈대처럼 신체 여러 구조 속에서 구조적 지지대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피부에 정말 중요한 단백질로서 서로 연결된 여러 섬유 조직들을 가지고 다른 피부 조직들을 고정시켜 두껍게 짜인 양탄자 같은 3차원 그물망을 만든다. 우리를 부상으로부터 보호하면서도 탄성이라는 환상적인 능력을 피부에 제공하는 강하면서 유연한 단백질이다. 진피를 구성하는 두 번째 단백질은 엘라스틴이다. 이름에서 풍기는 대로 피부에 탄력성을 주어 늘어나거나 눌렀을 때 원래 상태로 복원되게 만든다. 안타깝게도 엘라스틴은 우리가 어릴 때만 생성되고 나이와 함께 점차 줄어든다. 노화로 인한 피부 변화는 대략 30세부터 시작된다. 점점 더 쉽게 부상을 입고 치유가 더뎌지고 보호 장벽이 줄어들며 피부에 바른 약과 화학약품의 흡수가 느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수포도 더 잘 생긴다. 피부 표피의 재생이 느려지는 이유는 두 가지다. 모세포가 더 느린 속도로 자라면서 표면으로의 이동이 더 느려지기 때문이다. 70대에는 재생 속도가 30대 절반 정도로 떨어지는데 이것은 세포들이 훨씬 더 느리게 교체된다는 의미다. 수분을 빨아들이고 유지하는 단백질과 지방의 생성 역시 줄어들며 피부가 더 건조하고 거칠해진다. 표피와 진피의 결합력도 나이와 함께 약해져서 두 층 간의 분리가 생기고 피부가 더 약해진다. 표피에 있는 많은 색소 세포들은 30세 이후부터 10년에 약 20%씩 줄어든다. 달리 설명하면 우리는 30세에서 65세 사이의 피부에 있는 색소 세포의 약 80%를 잃는다. 그리고 그 결과로 피부가 훨씬 창백해진다. 믿을 수 없는 이 세포의 손실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것 때문에
남아있는 일부 색소 세포들이 비대해진다. 이렇게 커진 세포들은 더 많은 색소를 만드는데 그 결과가 바로 검버섯이다. 이 비대 세포들이 나타나는 일반적인 부위는 햇빛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손등, 얼굴, 팔과 다리다. 피부의 색소가 자외선 손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색소 세포가 줄어든다는 것은 유해한 태양 복사율로부터 보호가 줄어든다는 의미다. 색소 세포의 전반적인 손실과 피부의 면역력 저하는 나이와 함께 피부암 위험의 증가로 이어진다. 30대 이후에는 전체 콜라겐 양이 1년에 1%씩 감소한다. 각각의 콜라겐 섬유는 점점 더 두꺼워져서 피부에서 굳어진 콜라겐 섬유를 제거하는 신체의 보수 과정을 어렵게 만든다. 이 두꺼워진 콜라겐은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진피가 쉽게 찢어지게 만든다. 진피 내 탄성 섬유들도 탄력을 잃는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은 것이 바로 처짐과 주름이다. 표정을 만드는 부분과 자주 사용하는 부분에 주름이 생긴다. 이마의 주름과 눈가의 잔주름 등 이 부위의 탄성 섬유들은 신체의 다른 부위보다 먼저 닳아서 늘어진다. 알다시피 노화 진행 중인 피부는 더 건조하고 더 거칠며 수분을 함유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주요 기능은 히알루론산이라는 화합물의 생성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히알루론산은 피부가 수분을 머금고 있도록 돕는 물질로 피부 속의 히알루론산은 자기 무게의 1000배 이상이나 되는 많은 양의 수분을 빨아들이고 콜라겐과 엘라스틴에 결합하는 스펀지 같은 능력을 지니고 있다. 수화 분자라고도 불리는 이 히알루론산은 피부 구조를 지지하고 탄력성에 도움을 주며 주름과 잔주름의 발현을 억제하는 등 피부 속의 풍성함을 제공한다. 햇빛과 공해에 노출된 것뿐만 아니라 노화로 인해 호르몬이 감소되는 것은 신체의 자연스러운 히알루론산 생성을 감소시켜 피부의 부피가 줄어들고 주름이 생기게 된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역시 여성의 신체에서도 콜레스테롤로부터 생성된다. 굵은 모발, 더 두껍고 더 기름진 피부 같은 남성 피부의 많은 특징이 테스토스테론 때문인데 이 호르몬 덕분에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피부 노화의 조짐이 더 늦게 시작된다. 갱년기가 되면 대표적인 여성 호르몬 중 하나인 에스트로겐이 갑작스럽게 감소하면서 여성의 피부에 변화를 가져온다. 남성 호르몬, 특히 테스토스테론이 피부 유분 생성에 관여하기 때문에 이 남성 호르몬이 우세해지면서 이 두 호르몬의 비율이 깨지면 여성은 유분 증가나 성인 여드름도 경험할 수가 있다. 남성 호르몬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중요하며 노화가 진행되는 동안 바뀌는 이 호르몬의 양이 둘 모두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피부의 노화를 방지하는 방법.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다.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확실한 피부 노화 예방법은 태어난 순간부터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이다. 광범위한 차단제는 피부의 손상을 유발하는 UVA와 UVB 모두를 차단한다. SPF 숫자는 UVB 차단을 의미하는데 햇빛에 정말로 민감한 경우가 아닌 이상
30이 넘는다고 훨씬 더 큰 보호막이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몇 시간마다 자외선 차단제를 덧바르는 것이 낫다. 여성의 경우 바르는 에스트로겐이나 호르몬 대체 요법이 피부 탄력과 수분, 피부 두께의 개선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러나 호르몬 대체 요법이 항상 온전히 이롭기만 한 것은 아니다. 일례로 햇빛에 손상된 피부는 에스트로겐 치료로 개선되지 않는다. 종종 나타나는 호르몬 대체 요법의 부작용은 뺨의 색소 침착이 더 심해진다는 것이다. 즉, 검버섯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다. 콜라겐 생성을 돕는 비타민C의 추가. 콜라겐 생성은 철저히 호르몬 변화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피부의 콜라겐 생성을 복돋우는 화학 물질을 사용해서 대체할 수가 있다. 비타민C는 피부의 콜라겐 생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에서 콜라겐이 맡은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는 익히 들었을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콜라겐을 생성하는 비타민C 수치가 떨어진다. 이 비타민은 피부의 항산화제 역할도 하여 활성산소 손상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 피부를 위해서 녹차를 마시자. 녹차에 함유된 복합체는 항산화제 성분으로 알려져 있으며 비교적 고함량을 쥐에게 투여하자 콜라겐이 증가하고 피부 상태가 개선되었다. 일반적인 녹차 한 잔에는 100에서 150mg의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있다. 우리 몸에는 너프2라고 하는 분자에 의해서 통제되는 항산화 메커니즘이 내재되어 있다. 너프2는 항산화 물질인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방울 양배추 등 여러 십자화과 채소들, 특히 브로콜리 싹에 함유된 복합체에 의해서 활성화된다. 건강식품점에서 이 채소들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십자화과 채소들을 먹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너프2가 당화 반응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연어와 견과류에 함유된 오메가3 같은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식단 역시 우리 몸속의 천연 항산화제와 소염작용을 증가시킨다. 산화질소는 체내에서 생성되는 가스로 여러 조직에서 면역과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작용을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화질소는 자외선 노출과 산화 손상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우리 몸이 생성하는 많은 염증 경로들을 차단한다. 가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생성하는 것과 비슷한 양을 몸에 주입하는 것이 어려웠는데 최근 임상 실험에서 바르는 연고가 산화질소를 피부 속에 주입하여 감염과 염증을 줄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비트와 K를 많이 먹으면 우리 몸속에서 산화질소가 생성된다고 합니다. 외부의 노화 요인들은 피할 수가 없으니 햇빛 차단이 제일 중요하다. 노화된 피부의 햇빛 차단이 특히 더 중요한 이유는 피부가 얇아져서 해로운 자외선이 더 쉽게 침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뼈 건강에 대한 부분입니다. 암컷 쥐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부분적으로 쪼개진 상태의 젤라틴인 가수분해 콜라겐을 고용량으로 주입했더니 뼈 무게와 강도가 향상되었다. 심지어 난소를 제거하지 않은 쥐들보다도 향상되었다. 그 이유는 첫째, 가수분해 콜라겐은 이미 쪼개진 상태라서 대부분 흡수되어 뼈와 관절에서 사용되기 때문이고, 둘째, 동물 실험 결과에서도
흡수된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가수분해 콜라겐을 방사선으로 처리한 뒤에 쥐에게 투여했는데 가수분해 콜라겐의 15에서 25%가 이 쥐들의 뼈와 관절까지 도달했다. 이 실험으로 가수분해 콜라겐이 뼈를 강하게 만드는데 필요한 적당량이나 기간을 알 수 없지만 결과 자체는 고무적이다. 또한 가수분해 콜라겐은 우리 몸이 섭취하기에도 상당히 순하다. 쓰지 않으면 사라져버린다는 명언은 뼈에도 적용된다. 뼈를 쓰라는 건 골격의 무게를 실으라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중 부하를 통해 중력을 거스르는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체중 부하 운동에는 역기들기, 걷기, 하이킹, 조깅, 계단 오르기, 테니스, 춤추기 등이 있다. 수영과 자전거 타기는 체중 부하 운동이 아니다.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운동이 더 중요해지는 이유는 아래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확신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중력이 낮은 곳에 있는 우주인들은 매달 골밀도의 2%까지 잃는다. 정반대의 경우로 프로 테니스 선수들은 공중으로 공을 띄우는 팔보다 공을 내리는 팔의 골밀도가 3분의 1 더 높다. 신체 운동이 골격에 스트레스를 주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분명한 것은 근육이 뼈를 잡아당기고 중력이 추가적으로 뼈에 무게를 더 싣기 때문이다. 어떤 종류의 하중이 골밀도 증가로 이어질까? 걷기나 달리기, 그리고 웨이트 트레이닝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운동을 하면 운동하는 근육으로 가는 혈류가 증가하여 혈관계, 즉 혈액순환을 활성화시킨다. 이것이 뼈의 건강에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뼈에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뼈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혈관 조직이기 때문이다. 뼛속의 혈관은 발달, 기본 항상성, 그리고 복구를 비롯한 거의 모든 뼈의 기능에 반드시 필요하다. 전체 혈류의 10에서 15% 정도나 되는 많은 양이 뼈를 통과한다. 역기 등 무거운 도구를 이용한 근력 운동으로 뼈에 하중이 실리면 부분적으로 혈류가 증가하여 뼈의 성장이 촉진된다. 반대로 하중이 없으면 뼈의 질량도 줄어든다. 단 며칠만 뼈에 하중이 실리지 않아도 뼈로 가는 혈류가 줄어든다. 핵심은 운동이 여러 방면에서 뼈 건강을 유지시킨다는 것이다. 다음은 노화를 방지할 수 있는 생활 습관입니다. 지금쯤이면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 생기는 모든 일들이 버겁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좋지 않은 건강 상태는 대체적으로 피할 수가 있다. 어떤 상태든지 우리가 먹는 음식과 우리가 유지하는 수면 시간, 그리고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 수치를 포함한 그러한 환경들이 유전자의 작용에 영향을 준다.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결실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이 있다. 그중 일부는 우리 유전자에 영향을 주지만 대부분은 특정 신체 시스템에 작용하여 보다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다 준다. 그 효과가 우리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나의 보잘것없는 견해로 보건대 무엇보다 중요한 효과는 우리 삶의 건강 수명, 즉 건강한 상태로 사는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가장 잘 알려진 행동적 조종 방법은 칼로리 또는 식이 제한과 운동이다. 이 두 가지는 비교적 비용이 적게 들고
건강 수명을, 그리고 어쩌면 수명까지 바꾸는데 가장 효과가 크다. 그러나 모든 선진국의 경우에서 보듯 대부분의 사람이 원하는 효과를 얻기에는 가장 어려운 방법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과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약이나 기능식품을 찾는 것이다. 칼로리 제한은 영양실조를 일으키거나 필수 영양소를 줄이지 않으면서 섭취하는 칼로리를 줄이는 방법이다. 칼로리 제한 연구들의 경우 피실험 동물이 자유롭게 먹는 양에 비해서 보통 30%가량을 적게 제공했다. 효모군과 초파리, 선충의 경우 칼로리 제한이 수명을 200에서 300% 연장시켰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수명의 2배에서 3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이 동물들은 그 기간 내내 더 건강한 상태를 유지했다. 일부 쥐들에서는 칼로리 제한으로 수명이 50% 연장되었고 비만, 이형 당뇨병, 암, 심장병, 그리고 일부 자가면역 질환 등의 여러 만성 질환들을 막거나 발병시키를 늦추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나 다른 영장주보다 더 작은 동물들에게서 칼로리 제한에 의한 수명 연장 효과가 나타난다. 그렇다면 사람의 경우는 어떨까? 칼로리 감소는 아마 인간 역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규범이었겠지만 영양실조가 주로 기근 기관과 연결되기 때문에 칼로리를 적게 먹는 효과를 알아내기는 어렵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어났던 유명한 예가 있는데 오슬로 주민들은 1941년부터 1945년까지 4년 동안 노르웨이 정부가 식량을 배급했기 때문에 영양실조 없이 20%의 칼로리 제한을 경험했는데 이 기간 동안 남녀 모두의 사망률이 전쟁 이전보다 30% 낮았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임상 실험들은 칼로리 제한의 혜택을 뒷받침한다. 흥미로운 것은 칼로리 제한을 받은 대상자들이 신체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칼로리를 적게 먹어도 걷기, 앉기, 잠자기 등의 일상적인 활동에 필요한 칼로리를 쓸 수가 있었다. 직관에 반하는 이 결과는 혈당과 지방 축적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인슐린 민감도가 칼로리 제한으로 향상되었다고 설명할 수가 있다. 이 민감도는 우리가 탄수화물에 얼마나 제대로 그리고 얼마나 빨리 반응하는가의 측정치, 그러니까 우리가 섭취하는 칼로리로부터 본전을 뽑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마치 연비가 더 좋은 차를 가지고 있으면 더 적은 연료로 멀리 갈 수 있는 것과 같다.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도 6개월간 25%의 칼로리 제한을 실시했더니 10년 내 심혈관계 질환 위험이 30% 가까이 감소했다. 건강과 칼로리 제한에 장기적인 이익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지만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보다 30%나 낮은 식사 섭취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리 많지 않다. 내 생각에 나이가 들면서 장기간 칼로리를 제한하는 것은 특히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한 노년에는 건강한 방법이 아니다. 75에서 80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에는 대부분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데 이것도 이 연령군의 칼로리 제한에 대해서 반박하게 되는 이유이다. 우리 게으른 뱅이들에게는 다행스럽게도 칼로리 제한을 흉내낸 덜 고통스러운 방법이 있다. 간헐적인 단식. 이 식이법은 괜찮은 대안이다. 간헐적 단식 계획은
하루 걸러 한 번씩 먹는 격일 단식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먹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면 5대2 단식은 일주일에 닷새 동안은 음식을 먹고 이틀은 단식이나 칼로리를 크게 제한하는 식이다. 그런데 하루나 이틀을 굶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칼로리 제한과 간헐적 단식을 함께 사용하여 체중을 감량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롭다고 해도 노화로 인해 근육량과 골밀도가 감소하는 정상 체중의 노인들에게는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시간 제한 섭식 또는 단식 모방 식단이라는 것이 있다. 시간 제한 섭식으로 정상적인 칼로리를 섭취하는 방법은 6시간에서 12시간 동안 섭취하고 남은 시간은 굶는 것이다. 내겐 가장 쉬운 방법으로 보이는 이 시간대 단식의 예를 들어보면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이른 저녁을 먹고 그 다음날 아침 식사는 건너뛰고 오후 12시에서 1시 사이에 첫 끼니를 먹는 것이다. 단식을 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당연히 더 힘들겠지만 많은 사람이 건강 또는 정신적인 이유로 이 방법을 정기적으로 실천한다. 동물 실험 연구에서 밝힌 단식의 확실한 효과는 장기간의 단식과 시간 제한 섭식 모두 암세포의 화학요법 해독작용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정상세포들이 그 독성을 견디고 치료 후에 더 빠르게 재생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과학자들 사이에는 단식하는 시간을 얼마로 제한해야 되는지에 대한 합의가 없다.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대상으로 결론을 낸 연구들도 없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식사 제한에 유익한 효과를 보여주는 증거가 분명하다는 점이다. 나 역시도 이 방법을 신뢰하기 때문에 시도하고 있다. 최근에 진행된 여러 연구는 다른 것은 제한하지 않고 탄수화물만 제한하면 장수와 건강에 유익을 가져온다고 밝혔다. 건강 수명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딱 한 가지만 할 수 있다면 그건 아마 적당한 운동일 것이다. 모든 연령에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이 신체의 모든 시스템에 빠른 효과를 가져다 준다. 나이를 먹으면서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이 점점 중요해진다. 근육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해줄 뿐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최대한 유지시켜준다. 활동적인 근육 조직은 노화로 인한 질병들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염증을 상쇄하는 다양한 화합물을 방출한다. 우리가 운동을 하는 동안 근육이 수축을 하면서 실제로 일부 세포를 손상시킨다. 연후 부상처럼 급성 염증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면역 시스템이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를 보내는 과정이다. 복구가 진행되는 동안 그 근육세포는 다시 항염증 물질을 배출한다. 운동을 할 때 가능하면 소염 진통제를 먹지 말라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노년의 근육량을 늘리고 근감소증을 피할 수 있는 새로운 의견들은 다음에 소개를 하도록 하겠다. 빠른 걸음, 달리기, 자전거 타기 등의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같은 저항성 운동, 이것들은 모두 미토콘드리아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근육량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한 가지만 골라야 한다면 최근 연구들은 저항성 운동이 조금 더 낫다고 본다. 저항성 운동은 모든 주요 구조들의 기능과 더 많은 미토콘드리아를
생성하게 하는 단백질 합성을 증가시킨다. 유산소 운동은 저항성 운동이 주지 못하는 심혈관계 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또한 유산소 운동은 간접적으로 근육량을 늘리고 이로 인해 미토콘드리아의 저항성 운동과 같은 효과를 일부 가져다 준다. 다음은 열기와 냉기에 노출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극단적인 온도를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가 집안에 보일러나 에어컨을 켜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인간의 경우 이런 극단적인 온도에 짧은 시간 노출되면 건강한 효과가 촉진된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이것을 과학자들은 호르메시스라고 부른다. 호르메시스는 극도의 추위나 더위 같은 작은 스트레스가 우리 세포의 방어 시스템을 깨운다는 개념이다. 이렇게 되면 이 보호적 메커니즘이 작동 상태를 유지하여 건강을 더 좋아지게 한다. 극도의 온도에 노출되는 것은 오래전부터 선충, 초파리, 쥐와 같은 경우에 다른 스트레스를 견디는 능력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수명도 연장되었다고 보고되어 왔다. 일반 사우나 효과는 핀란드 중년 남성 그룹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로 진행되었다. 그중 절반가량이 규칙적으로 사우나를 즐겼는데 일주일에 한 번 사우나를 하는 남성과 더 자주 사우나를 하는 남성들을 비교했다. 사우나 광들은 모든 사망률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심장질환 위험이 훨씬 낮았다. 얼음 목욕탕에 앉아있는 것처럼 냉기에 노출되는 것이 건강에 이로운 효과가 있다는 결과들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효과에는 염증 물질과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 그리고 혈액 화학치 변화 등이 있다. 이 효과들은 감염과 염증에 반응하는 면역 시스템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호흡 조절을 통한 명상으로도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다. 우리 조상들은 더위, 추위, 그리고 짧은 기간 동안 적은 양의 음식 섭취, 그리고 내부 장기들의 복구 시스템을 촉발시키는 적은 양의 독성 음식, 이러한 것들을 정기적으로 소비했다. 이러한 적은 양의 나쁜 자극이 그것을 이기려는 건강한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이 호르메시스의 개념이다. 오늘날까지 살아남은 수렵 채집 인간들은 계절에 따라 결정되는 매우 다양한 음식물을 섭취한다. 우리 대부분이 파충류, 쓴 나물, 벌레 등 조상들이 억지로 먹어야 했던 것과 똑같은 음식을 먹지 않겠지만 그렇게 다양한 음식이 호르메시스와 영양분의 원료로 제공되지 않을까? 유럽에서 진행된 여러 소규모 연구들은 앞서 언급한 냉기, 열기, 단식 등 이러한 일부 스트레스가 체중, 인슐린, 포도당과 콜레스테롤을 포함한 다양한 지방질의 혈액 수치와 같은 대사 표적 수치들을 향상시켰다고 말한다. 이 과학자들은 이 방식이 인간 고대 생활 방식을 닮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간헐적인 생활 방식이라고 부른다. 8시간 수면 시간 지키기. 이번 장을 마무리하면서 내린 적절한 결론은 수면이다. 우리의 생체 시계가 여러 가지 생화학적 과정을 조절한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것이다. 이 리듬이 깨지면 신경퇴행, 비만, 당뇨병 등 노화로 인한 병리적인 증상들이 생긴다.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알지만 잠을 잘 자는 것은 뇌부터 피부에까지 모든 신체의 시스템이 최적의 건강 상태가 되도록 도움을 준다. 심혈관계 건강에서 잠의 즉각적인 역할을 보여주는
깜짝 놀랄 자연 실험이 하나 있다. 서머타임제로 인해 봄의 시간이 바뀌면서 수면 시간이 딱 1시간 줄어드는 날 24시간 동안 관찰한 결과 심장마비가 20%나 증가했다. 더 최근에 진행된 연구에서는 건강 수명에서 수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한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시간 관계상 전체 내용을 소개해드리진 못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노아의 역행입니다. 저자는 베스 베넷, 출판사.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베스 베넷, 진화 유전학 및 노화 과학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유전학자이다. 듀크 대학교에서 동물 생물학으로 학사 학위를, 콜로라도 볼더 대학교에서 유전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나이가 들면서 쇠퇴하는 것일까? 인간은 자동차와 같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다. 연식이 오래되면 아무리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관리해도 결국에는 망가지거나 낡아지는 자동차 말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시간과 함께 쇠퇴하는 복잡한 시스템이라는 점에서는 우리가 자동차와는 비슷하지만 우리에게 회복과 유지관리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자동차와는 다르다. 물론 인간이 훨씬 더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이긴 하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포를 교체하고 세포를 구성하는 분자들을 확인하고 재건한다. 자동차로 표현하자면 공장에서 출하될 때 장착된 타이어나 벨트가 낡은 동시에 새로운 타이어와 벨트가 계속 만들어지는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이 회복 시스템 역시 나이와 함께 쇠퇴한다. 다음은 노화와 피부에 대한 관계입니다. 노화가 피부에 무슨 짓을 하는지를 논의하기 전에 해부학의 측면에서 피부의 세 층을 듣다는 구조적인 용어부터 알아보자. 콜라겐은 마치 건물의 뼈대처럼 신체 여러 구조 속에서 구조적 지지대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피부에 정말 중요한 단백질로서 서로 연결된 여러 섬유 조직들을 가지고 다른 피부 조직들을 고정시켜 두껍게 짜인 양탄자 같은 3차원 그물망을 만든다. 우리를 부상으로부터 보호하면서도 탄성이라는 환상적인 능력을 피부에 제공하는 강하면서 유연한 단백질이다. 진피를 구성하는 두 번째 단백질은 엘라스틴이다. 이름에서 풍기는 대로 피부에 탄력성을 주어 늘어나거나 눌렀을 때 원래 상태로 복원되게 만든다. 안타깝게도 엘라스틴은 우리가 어릴 때만 생성되고 나이와 함께 점차 줄어든다. 노화로 인한 피부 변화는 대략 30세부터 시작된다. 점점 더 쉽게 부상을 입고 치유가 더뎌지고 보호 장벽이 줄어들며 피부에 바른 약과 화학약품의 흡수가 느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수포도 더 잘 생긴다. 피부 표피의 재생이 느려지는 이유는 두 가지다. 모세포가 더 느린 속도로 자라면서 표면으로의 이동이 더 느려지기 때문이다. 70대에는 재생 속도가 30대 절반 정도로 떨어지는데 이것은 세포들이 훨씬 더 느리게 교체된다는 의미다. 수분을 빨아들이고 유지하는 단백질과 지방의 생성 역시
줄어들며 피부가 더 건조하고 거칠해진다. 표피와 진피의 결합력도 나이와 함께 약해져서 두 층 간의 분리가 생기고 피부가 더 약해진다. 표피에 있는 많은 색소 세포들은 30세 이후부터 10년에 약 20%씩 줄어든다. 달리 설명하면 우리는 30세에서 65세 사이의 피부에 있는 색소 세포의 약 80%를 잃는다. 그리고 그 결과로 피부가 훨씬 창백해진다. 믿을 수 없는 이 세포의 손실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것 때문에 남아있는 일부 색소 세포들이 비대해진다. 이렇게 커진 세포들은 더 많은 색소를 만드는데 그 결과가 바로 검버섯이다. 이 비대 세포들이 나타나는 일반적인 부위는 햇빛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손등, 얼굴, 팔과 다리다. 피부의 색소가 자외선 손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색소 세포가 줄어든다는 것은 유해한 태양 복사열로부터 보호가 줄어든다는 의미다. 색소 세포의 전반적인 손실과 피부의 면역력 저하는 나이와 함께 피부암 위험의 증가로 이어진다. 30대 이후에는 전체 콜라겐 양이 1년에 1%씩 감소한다. 각각의 콜라겐 섬유는 점점 더 두꺼워져서 피부에서 굳어진 콜라겐 섬유를 제거하는 신체의 보수 과정을 어렵게 만든다. 이 두꺼워진 콜라겐은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진피가 쉽게 찢어지게 만든다. 진피 내 탄성 섬유들도 탄력을 잃는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은 것이 바로 처짐과 주름이다. 표정을 만드는 부분과 자주 사용하는 부분에 주름이 생긴다. 이마의 주름과 눈가의 잔주름 등 이 부위의 탄성 섬유들은 신체의 다른 부위보다 먼저 닳아서 늘어진다. 알다시피 노화 진행 중인 피부는 더 건조하고 더 거칠며 수분을 함유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주요 기능은 히알루론산이라는 화합물의 생성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히알루론산은 피부가 수분을 머금고 있도록 돕는 물질로 피부 속의 히알루론산은 자기 무게의 1000배 이상이나 되는 많은 양의 수분을 빨아들이고 콜라겐과 엘라스틴에 결합하는 스펀지 같은 능력을 지니고 있다. 수화 분자라고도 불리는 이 히알루론산은 피부 구조를 지지하고 탄력성에 도움을 주며 주름과 잔주름의 발현을 억제하는 등 피부 속의 풍성함을 제공한다. 햇빛과 공해에 노출된 것뿐만 아니라 노화로 인해 호르몬이 감소되는 것은 신체의 자연스러운 히알루론산 생성을 감소시켜 피부의 부피가 줄어들고 주름이 생기게 된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역시 여성의 신체에서도 콜레스테롤로부터 생성된다. 굵은 모발, 더 두껍고 더 기름진 피부 같은 남성 피부의 많은 특징이 테스토스테론 때문인데 이 호르몬 덕분에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피부 노화의 조짐이 더 늦게 시작된다. 갱년기가 되면 대표적인 여성 호르몬 중 하나인 에스트로겐이 갑작스럽게 감소하면서 여성의 피부에 변화를 가져온다. 남성 호르몬, 특히 테스토스테론이 피부 유분 생성에 관여하기 때문에 이 남성 호르몬이 우세해지면서 이 두 호르몬의 비율이 깨지면 여성은 유분 증가나 성인 여드름도 경험할 수가 있다. 남성 호르몬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중요하며 노화가 진행되는 동안 바뀌는 이 호르몬의 양이 둘 모두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피부의 노화를 방지하는 방법.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다.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확실한 피부 노화 예방법은 태어난 순간부터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이다. 광범위한 차단제는 피부의 손상을 유발하는 UVA와 UVB 모두를 차단한다. SPF 숫자는 UVB 차단을 의미하는데 햇빛에 정말로 민감한 경우가 아닌 이상 30이 넘는다고 훨씬 더 큰 보호막이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몇 시간마다 자외선 차단제를 덧바르는 것이 낫다. 여성의 경우 바르는 에스트로겐이나 호르몬 대체 요법이 피부 탄력과 수분, 피부 두께의 개선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러나 호르몬 대체 요법이 항상 온전히 이롭기만 한 것은 아니다. 일례로 햇빛에 손상된 피부는 에스트로겐 치료로 개선되지 않는다. 종종 나타나는 호르몬 대체 요법의 부작용은 뺨의 색소 침착이 더 심해진다는 것이다. 즉, 검버섯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다. 콜라겐 생성을 돕는 비타민C의 추가. 콜라겐 생성은 철저히 호르몬 변화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피부의 콜라겐 생성을 복돋우는 화학 물질을 사용해서 대체할 수가 있다. 비타민C는 피부의 콜라겐 생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에서 콜라겐이 맡은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는 익히 들었을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콜라겐을 생성하는 비타민C 수치가 떨어진다. 이 비타민은 피부의 항산화제 역할도 하여 활성산소 손상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 피부를 위해서 녹차를 마시자. 녹차에 함유된 복합체는 항산화제 성분으로 알려져 있으며 비교적 고함량을 쥐에게 투여하자 콜라겐이 증가하고 피부 상태가 개선되었다. 일반적인 녹차 한 잔에는 100에서 150mg의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있다. 우리 몸에는 너프2라고 하는 분자에 의해서 통제되는 항산화 메커니즘이 내재되어 있다. 너프2는 항산화 물질인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방울 양배추 등 여러 십자화과 채소들, 특히 브로콜리 싹에 함유된 복합체에 의해서 활성화된다. 건강식품점에서 이 채소들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십자화과 채소들을 먹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너프2가 당화 반응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연어와 견과류에 함유된 오메가3 같은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식단 역시 우리 몸속의 천연 항산화제와 소염작용을 증가시킨다. 산화질소는 체내에서 생성되는 가스로 여러 조직에서 면역과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작용을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화질소는 자외선 노출과 산화 손상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우리 몸이 생성하는 많은 염증 경로들을 차단한다. 가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생성하는 것과 비슷한 양을 몸에 주입하는 것이 어려웠는데 최근 임상 실험에서 바르는 연고가 산화질소를 피부 속에 주입하여 감염과 염증을 줄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비트와 K를 많이 먹으면 우리 몸속에서 산화질소가 생성된다고 합니다. 외부의 노화 요인들은 피할 수가 없으니 햇빛 차단이 제일 중요하다. 노화된 피부의 햇빛 차단이 특히 더 중요한 이유는
피부가 얇아져서 해로운 자외선이 더 쉽게 침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뼈 건강에 대한 부분입니다. 암컷 쥐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부분적으로 쪼개진 상태의 젤라틴인 가수분해 콜라겐을 고용량으로 주입했더니 뼈 무게와 강도가 향상되었다. 심지어 난소를 제거하지 않은 쥐들보다도 향상되었다. 그 이유는 첫째, 가수분해 콜라겐은 이미 쪼개진 상태라서 대부분 흡수되어 뼈와 관절에서 사용되기 때문이고, 둘째, 동물 실험 결과에서도 흡수된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가수분해 콜라겐을 방사선으로 처리한 뒤에 쥐에게 투여했는데 가수분해 콜라겐의 15에서 25%가 이 쥐들의 뼈와 관절까지 도달했다. 이 실험으로 가수분해 콜라겐이 뼈를 강하게 만드는데 필요한 적당량이나 기간을 알 수 없지만 결과 자체는 고무적이다. 또한 가수분해 콜라겐은 우리 몸이 섭취하기에도 상당히 순하다. 쓰지 않으면 사라져버린다는 명언은 뼈에도 적용된다. 뼈를 쓰라는 건 골격의 무게를 실으라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중 부하를 통해 중력을 거스르는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체중 부하 운동에는 역기들기, 걷기, 하이킹, 조깅, 계단 오르기, 테니스, 춤추기 등이 있다. 수영과 자전거 타기는 체중 부하 운동이 아니다.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운동이 더 중요해지는 이유는 아래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확신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중력이 낮은 곳에 있는 우주인들은 매달 골밀도의 2%까지 잃는다. 정반대의 경우로 프로 테니스 선수들은 공중으로 공을 띄우는 팔보다 공을 내리는 팔의 골밀도가 3분의 1을 더 높다. 신체 운동이 골격에 스트레스를 주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분명한 것은 근육이 뼈를 잡아당기고 중력이 추가적으로 뼈의 무게를 더 싣기 때문이다. 어떤 종류의 하중이 골밀도 증가로 이어질까? 걷기나 달리기, 그리고 웨이트 트레이닝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운동을 하면 운동하는 근육으로 가는 혈류가 증가하여 혈관계, 즉 혈액순환을 활성화시킨다. 이것이 뼈의 건강에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뼈에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뼈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혈관 조직이기 때문이다. 뼛속의 혈관은 발달, 기본 항상성, 그리고 복구를 비롯한 거의 모든 뼈의 기능에 반드시 필요하다. 전체 혈류의 10에서 15% 정도나 되는 많은 양의 뼈를 통과한다. 역기 등 무거운 도구를 이용한 근력 운동으로 뼈에 하중이 실리면 부분적으로 혈류가 증가하여 뼈의 성장이 촉진된다. 반대로 하중이 없으면 뼈의 질량도 줄어든다. 단 며칠만 뼈에 하중이 실리지 않아도 뼈로 가는 혈류가 줄어든다. 핵심은 운동이 여러 방면에서 뼈 건강을 유지시킨다는 것이다. 다음은 노화를 방지할 수 있는 생활 습관입니다. 지금쯤이면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 생기는 모든 일들이 버겁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좋지 않은 건강 상태는 대체적으로 피할 수가 있다. 어떤 상태든지 우리가 먹는 음식과 우리가 유지하는 수면 시간, 그리고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 수치를 포함한 그러한 환경들이 유전자의 작용에 영향을 준다.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결실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이 있다. 그중 일부는 우리 유전자에 영향을 주지만 대부분은 특정 신체 시스템에 작용하여 보다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다 준다. 그 효과가 우리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나의 보잘것없는 견해로 보건대 무엇보다 중요한 효과는 우리 삶의 건강 수명, 즉 건강한 상태로 사는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가장 잘 알려진 행동적 조종 방법은 칼로리 또는 식이 제한과 운동이다. 이 두 가지는 비교적 비용이 적게 들고 건강 수명을 그리고 어쩌면 수명까지 바꾸는 데 가장 효과가 크다. 그러나 모든 선진국의 경우에서 보듯 대부분의 사람이 원하는 효과를 얻기에는 가장 어려운 방법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과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약이나 기능식품을 찾는 것이다. 칼로리 제한은 영양실조를 일으키거나 필수 영양소를 줄이지 않으면서 섭취하는 칼로리를 줄이는 방법이다. 칼로리 제한 연구들의 경우 피실험 동물이 자유롭게 먹는 양에 비해서 보통 30%가량을 적게 제공했다. 효모군과 초파리, 선충의 경우 칼로리 제한이 수명을 200에서 300% 연장시켰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수명의 2배에서 3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이 동물들은 그 기간 내내 더 건강한 상태를 유지했다. 일부 쥐들에서는 칼로리 제한으로 수명이 50% 연장되었고 비만, 이형 당뇨병, 암, 심장병, 그리고 일부 자가면역 질환 등의 여러 만성 질환들을 막거나 발병시키를 늦추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나 다른 영장주보다 더 작은 동물들에게서 칼로리 제한에 의한 수명 연장 효과가 나타난다. 그렇다면 사람의 경우는 어떨까? 칼로리 감소는 아마 인간 역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규범이었겠지만 영양실조가 주로 기근 기관과 연결되기 때문에 칼로리를 적게 먹는 효과를 알아내기는 어렵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어났던 유명한 예가 있는데 오슬로 주민들은 1941년부터 1945년까지 4년 동안 노르웨이 정부가 식량을 배급했기 때문에 영양실조 없이 20%의 칼로리 제한을 경험했는데 이 기간 동안 남녀 모두의 사망률이 전쟁 이전보다 30% 낮았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임상 실험들은 칼로리 제한의 혜택을 뒷받침한다. 흥미로운 것은 칼로리 제한을 받은 대상자들이 신체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칼로리를 적게 먹어도 걷기, 앉기, 잠자기 등의 일상적인 활동에 필요한 칼로리를 쓸 수가 있었다. 직관에 반하는 이 결과는 혈당과 지방 축적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인슐린 민감도가 칼로리 제한으로 향상되었다고 설명할 수가 있다. 이 민감도는 우리가 탄수화물에 얼마나 제대로 그리고 얼마나 빨리 반응하는가의 측정치, 그러니까 우리가 섭취하는 칼로리로부터 본전을 뽑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마치 연비가 더 좋은 차를 가지고 있으면 더 적은 연료로 멀리 갈 수 있는 것과 같다.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도 6개월간 25%의 칼로리 제한을 실시했더니 10년 내 심혈관계 질환 위험이 30% 가까이 감소했다. 건강과 칼로리 제한에 장기적인 이익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지만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보다 30%나 낮은 식사 섭취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리 많지 않다. 내 생각에 나이가 들면서 장기간 칼로리를 제한하는 것은 특히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한 노년에는 건강한 방법이 아니다. 75에서 80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에는 대부분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데 이것도 이 연령군의 칼로리 제한에 대해서 반박하게 되는 이유이다. 우리 게으른 뱅이들에게는 다행스럽게도 칼로리 제한을 흉내낸 덜 고통스러운 방법이 있다. 간헐적인 단식. 이 시기법은 괜찮은 대안이다. 간헐적 단식 계획은 하루 걸러 한 번씩 먹는 격일 단식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먹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면 5대2 단식은 일주일에 닷새 동안은 음식을 먹고 이틀은 단식이나 칼로리를 크게 제한하는 식이다. 그런데 하루나 이틀을 굶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칼로리 제한과 간헐적 단식을 함께 사용하여 체중을 감량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롭다고 해도 노화로 인해 근육량과 골밀도가 감소하는 정상 체중의 노인들에게는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시간 제한 섭식 또는 단식 모방 식단이라는 것이 있다. 시간 제한 섭식으로 정상적인 칼로리를 섭취하는 방법은 6시간에서 12시간 동안 섭취하고 남은 시간은 굶는 것이다. 내겐 가장 쉬운 방법으로 보이는 이 시간대 단식의 예를 들어보면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이른 저녁을 먹고 그 다음날 아침 식사는 건너뛰고 오후 12시에서 1시 사이에 첫 끼니를 먹는 것이다. 단식을 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당연히 더 힘들겠지만 많은 사람이 건강 또는 정신적인 이유로 이 방법을 정기적으로 실천한다. 동물 실험 연구에서 밝힌 단식의 확실한 효과는 장기간의 단식과 시간 제한 섭식 모두 암세포의 화학요법 해독작용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정상세포들이 그 독성을 견디고 치료 후에 더 빠르게 재생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과학자들 사이에는 단식하는 시간을 얼마로 제한해야 되는지에 대한 합의가 없다.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대상으로 결론을 낸 연구들도 없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식사 제한에 유익한 효과를 보여주는 증거가 분명하다는 점이다. 나 역시도 이 방법을 신뢰하기 때문에 시도하고 있다. 최근에 진행된 여러 연구는 다른 것은 제한하지 않고 탄수화물만 제한하면 장수와 건강에 유익을 가져온다고 밝혔다. 건강 수명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딱 한 가지만 할 수 있다면 그건 아마 적당한 운동일 것이다. 모든 연령에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이 신체의 모든 시스템에 빠른 효과를 가져다 준다. 나이를 먹으면서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이 점점 중요해진다. 근육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해줄 뿐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최대한 유지시켜준다. 활동적인 근육 조직은 노화로 인한 질병들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염증을 상쇄하는 다양한 화합물을 방출한다. 우리가 운동을 하는 동안 근육이 수축을 하면서 실제로 일부 세포를 손상시킨다. 연후 부상처럼 급성 염증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면역 시스템이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를 보내는 과정이다. 복구가 진행되는 동안 그 근육세포는 다시 항염증 물질을 배출한다. 운동을 할 때 가능하면
소염 진통제를 먹지 말라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노년의 근육량을 늘리고 근감소증을 피할 수 있는 새로운 의견들은 다음에 소개를 하도록 하겠다. 빠른 걸음, 달리기, 자전거 타기 등의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같은 저항성 운동, 이것들은 모두 미토콘드리아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근육량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한 가지만 골라야 한다면 최근 연구들은 저항성 운동이 조금 더 낫다고 본다. 저항성 운동은 모든 주요 구조들의 기능과 더 많은 미토콘드리아를 생성하게 하는 단백질 합성을 증가시킨다. 유산소 운동은 저항성 운동이 주지 못하는 심혈관계 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또한 유산소 운동은 간접적으로 근육량을 늘리고 이로 인해 미토콘드리아의 저항성 운동과 같은 효과를 일부 가져다 준다. 다음은 열기와 냉기에 노출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극단적인 온도를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가 집안에 보일러나 에어컨을 켜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인간의 경우 이런 극단적인 온도에 짧은 시간 노출되면 건강한 효과가 촉진된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이것을 과학자들은 호르메시스라고 부른다. 호르메시스는 극도의 추위나 더위 같은 작은 스트레스가 우리 세포의 방어 시스템을 깨운다는 개념이다. 이렇게 되면 이 보호적 메커니즘이 작동 상태를 유지하여 건강을 더 좋아지게 한다. 극도의 온도에 노출되는 것은 오래전부터 선충, 초파리, 쥐와 같은 경우에 다른 스트레스를 견디는 능력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수명도 연장되었다고 보고되어 왔다. 일반 사우나 효과는 핀란드 중년 남성 그룹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로 진행되었다. 그중 절반가량이 규칙적으로 사우나를 즐겼는데 일주일에 한 번 사우나를 하는 남성과 더 자주 사우나를 하는 남성들을 비교했다. 사우나 광들은 모든 사망률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심장질환 위험이 훨씬 낮았다. 얼음 목욕탕에 앉아있는 것처럼 냉기에 노출되는 것이 건강에 이로운 효과가 있다는 결과들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효과에는 염증 물질과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 그리고 혈액 화학치 변화 등이 있다. 이 효과들은 감염과 염증에 반응하는 면역 시스템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호흡 조절을 통한 명상으로도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다. 우리 조상들은 더위, 추위, 그리고 짧은 기간 동안 적은 양의 음식 섭취, 그리고 내부 장기들의 복구 시스템을 촉발시키는 적은 양의 독성 음식, 이러한 것들을 정기적으로 소비했다. 이러한 적은 양의 나쁜 자극이 그것을 이기려는 건강한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이 호르메시스의 개념이다. 오늘날까지 살아남은 수렵 채집 인간들은 계절에 따라 결정되는 매우 다양한 음식물을 섭취한다. 우리 대부분이 파충류, 쓴 나물, 벌레 등 조상들이 억지로 먹어야 했던 것과 똑같은 음식을 먹지 않겠지만 그렇게 다양한 음식이 호르메시스와 영양분의 원료로 제공되지 않을까. 유럽에서 진행된 여러 소규모 연구들은 앞서 언급한 냉기, 열기, 단식 등 이러한 일부 스트레스가 체중, 인슐린, 포도당과 콜레스테롤을 포함한 다양한 지방질의 혈액 수치와 같은 대사 표적 수치들을 향상시켰다고 말한다. 이 과학자들은 이 방식이 인간 고대 생활 방식을 닮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간헐적인 생활 방식이라고 부른다.
8시간 수면 시간 지키기. 이번 장을 마무리하면서 내린 적절한 결론은 수면이다. 우리의 생체 시계가 여러 가지 생화학적 과정을 조절한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것이다. 이 리듬이 깨지면 신경퇴행, 비만, 당뇨병 등 노화로 인한 병리적인 증상들이 생긴다.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알지만 잠을 잘 자는 것은 뇌부터 피부에까지 모든 신체의 시스템이 최적의 건강 상태가 되도록 도움을 준다. 심혈관계 건강에서 잠의 즉각적인 역할을 보여주는 깜짝 놀랄 자연 실험이 하나 있다. 서머타임제로 인해 봄의 시간이 바뀌면서 수면 시간이 딱 1시간 줄어드는 날 24시간 동안 관찰한 결과 심장마비가 20%나 증가했다. 더 최근에 진행된 연구에서는 건강 수명에서 수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한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시간 관계상 전체 내용을 소개해드리진 못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